정현웅 추리소설 죽음의 시. 저게 뭐야? 사람이 매달려 있네. 매달린 게 아니라 목을 맨 거 같아. 이 목 매달아 죽었군. 저럴 수가. 이른 새벽, 어둠이 걷히며 밝아오는 벼랑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등산객 여러 명의 눈에 비친 그 광경은 선명했다. 가파른 벼랑이어서 로프에 매달린 사람은 바위로부터 떨어져 공중에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목이 메어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은 죽어 있는 듯 했다. 저런 데서 자살을 하다니. 어머, 저럴 수가. 저 위에 누가 있나? 그건 모르지.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지. 벼랑에 목을 메고 죽은 최경숙의 시체를 먼저 발견한 건 벼랑 위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던 일행보다 그 아래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벼랑 위로 오를 때까지 같은 일행은 오히려 모르고 있었다. 벼랑 위엔 2개의 텐트에 4명이 야영을 했었는데 그중 1명이 목을 메고 죽었던 것이다.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 2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가 야영을 했는데 그중 한 여자가 목을 메었다. 더구나 바위로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로프를 내려 목을 메었던 것이다. 죽음의 형태도 약간 섬뜩하게 하였다. 죽음 자체에 어떤 심미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벼랑의 아래에서 야영을 했던 나는 신문기자라는 보도의식이 발동하여 경찰과 함께 벼랑 위로 올라갔다. 일반인의 등산을 자단했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겨우 끼어들 수 있었다. 등반 구조대와 경찰관들이 함께 여자의 시체를 절벽 위로 올렸다.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25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몸은 얼어 있었고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다. 표정은 잠자는 듯이 평안해 보였다. 목에 걸린 밧줄도 얼어 있었다. 여자의 가슴 부위 옷이 물에 젖었던지 거기도 얼어 있었다. 여자의 시체를 보자 일행 중의 여자가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여자는 죽은 여자보다 젊어 보였다. 갸름한 얼굴에 근시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지적인 미모였다. 눈처럼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안경 유리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볼로 떨어졌다. 그러자 사내 한 명이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서며 손을 잡아 위로했다. 진정해, 정희. 사내는 키가 크고 눈이 작아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했다. 제 이름은 임수명입니다. 26이고요. 지금 한국전자회사 기능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 동료입니다. 주말 연휴를 맞이해서 등산을 왔다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최경숙이 자살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밤에 누구하고 다툰 일 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 노태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한국전자 기술자죠. 노태성은 몸집이 뚱뚱하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목덜미에 살이 많았다. 어젯밤에 몇 시까지 얘기했죠? 밤 11시까지 모닥불을 피고 놀다가 춥기도 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수명의 말을 받아 눈물을 흘리던 이정희가 말했다. 텐트 안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같은 텐트를 쓰셨습니까? 네. 경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자살한 여자의 시체를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는 문제로 등반 구조대원들과 상의를 했다. 나는 알 수 없는 미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런 예감 때문에 그곳의 현장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훗날 죽은 최경숙의 시체를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자 좋은 참고가 되어 주었다. 부검 결과 여자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판정되었다. 이미 사망한 다음 목매달아졌던 것이다. 자살을 위장한 타살. 당시 내가 관찰한 현장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물론 목을 메고 죽은 여자의 표정이 어쩌면 저렇게 편안한 모습일까 의혹을 가졌지만 그것이 사후에 목을 메었다는 타살설이 나와서 해명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는 사실은 함께 야영을 했던 생존자 3명에 대해서였다. 벼랑 위의 현장을 보면 자정 무렵부터 눈이 내려 두어 시간 쌓였기 때문에 다른 등산객이 접근한 흔적이 없었다. 밀폐된 방은 아니지만 밀폐된 봉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범인은 3명의 동료에게로 귀결되는 밀실 살인이었다. 그때 벼랑 아래에 있던 범인이 로프로 바위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지만 밤에 바위를 타는 일은 남을 죽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3명의 동료 중에 누가 그것을 했을까? 또는 범인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경로로 접근해와서 범행을 했다면 3명 중에 1명에게 혐의를 씌우기 알맞은 상황이었다. 그 봉우리는 거의 바위로 되어 있고 200여 평의 공간이었다. 뒤로는 비스듬히 등산로가 있는데 밤새 내린 눈으로 덮여 있었고 앞쪽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봉우리 위에서 그들은 나무와 석유를 섞어 모닥불을 피웠고 한 옆에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4명이 모두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봉우리에 있는 눈을 뭉쳐 만든 듯했다. 그중 눈사람 하나만 부서지고 형체가 없었다. 2개의 텐트는 나란히 쳐 있었다. 벼랑 쪽 난간에는 등산용 쇠멸뚝이 여러 개 박혀 있었다. 죽은 여자의 목을 맨 로프는 그 말뚝에 매어 있었다. 여자가 매달린 벼랑 위 난간은 다른 곳에 비해 약간 어지러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를테면 그 위에서 뭉갠 듯한 자국이라든지 눈이 녹다가 언 듯한 흔적이었다. 재만 남은 모닥불 흔적을 살펴보니 그곳에 종이를 태운 재도 남아 있었다. 그 양은 알 수 없고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불쏘시개로 태울 수는 있지만 계속 석유를 부었기 때문에 종이가 모두 연소되지 않은 듯했다. 죽은 여자의 소지품에서 일기장이 나왔는데 일기장의 상당 부분이 찢어져 없어졌다. 모닥불에 태운 종이가 일기장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그 가정을 세워보았다. 일기장의 여러 페이지가 찢어져 없어졌다는 것은 죽은 최경숙의 사인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듯했다. 일기는 1달 전의 날짜부터 찢어져서 일주일 전 것까지 없어졌다. 며칠 사이에 최근 것은 있었지만 20여일 분량의 일기가 사라졌던 것이다. 그 일기장을 범행 당시 범인이 없앴는지 아니면 그 전에 최경숙 본인이 없앴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일기 내용이 극히 추상적이며 시적으로 기술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없앨 가능성은 희박했다. 말하자면 일기가 공개되어도 추상적인 말이 많아서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크게 치명을 입을 것이 없어 보였던 것이다.
문제는 없어진 20일간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이었다.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에도 여러 곳에 잉크로 지운 자국이 있었다. 지우기는 했지만 불확실하게 지워 쓰여진 글씨를 판독하는 것이 가능했다. 주로 지워진 글씨는 영어 알파벳 Y였다.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일기장에서 내 관심을 끈 또 하나의 사실은 찢지 않고 놔둔 최근 일주일간의 페이지였다. 거기에는 주로 불안하고 초조한 시들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죽음을 예고라도 하는 듯이 끔찍한 식구들도 눈에 띄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봉우리 절벽에 매달려 죽음의 사자를 만난다는 의미의 시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죽음과 그 시는 섬뜩한 느낌마저 주었다. 준봉에 밤이 내리고 어둠이 죽음처럼 다가오면 영원한 잠에 빠지리. 찬 이슬이 너를 덮어주고 차가운 밤바람이 자장가가 되면 숲은 잠든 너를 볼 것이다. 밤에 요정들이 수근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기웃거리고 죽음처럼 다가온 어둠이 떠나도 숲은 널 깨우지 않을 것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3명 중 1사람 또는 2사람, 어쩌면 3사람 모두의 짓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살해 동기와 현장과 일기장의 단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 분석에 앞서 3사람과 만나 취재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먼저 임수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사람은 서해의 어느 낙도 출신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커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아르바이트는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중에는 신문 배달이나 수금 사원 등의 일도 있었다. 전문 학교를 다닐 때는 전자제품 외판원으로 일했다. 이때 함께 외판 사원이었던 여자 대학의 학생인 최경숙을 만나게 되었다. 임수명과 최경숙은 급격히 친밀해졌다. 최경숙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소도시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가지고 있었다. 하숙 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고생에 보답하겠다는 뜻으로 아르바이트를 자청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환경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까워졌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그들은 그동안 제품을 판매해준 한국전자의 배려로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노태성과 이정희는 전자회사에 들어가 알게 된 직장 동료였다. 노태성은 공대를 나와 기술자로 있었으며 이정희는 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정희는 한국전자 상무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경숙이를 사랑했습니다. 나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임수명이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이였죠. 가난하다는 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죄될 것도 없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굳게 서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은 하셨습니까? 물론이죠.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며 벌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하기로 했죠? 저번 가을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 봄으로 미뤘습니다. 죽은 최경숙 양도 임형을 좋아했습니까? 물론이죠.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최경숙 씨가
남에게 원한 살만한 일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 애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 얘기는요, 뭐 어떤 남자가 그녀를 죽이고 싶도록 사랑했다든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 질문에 그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내 질문이 어떤 의미로 전달됐기에 그가 그렇게 당황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럴 리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애는 순진해요. 내성적이고 꼼꼼한 애라서 남한테 오해 살 만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임형은 최경숙의 일기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남의 일기를 봅니까? 최경숙의 일기에 Y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자주 나오는데 그게 임형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해서요. 나는 말하며 그의 표정을 돌아보았다. 카바이트 불빛에 비친 임수명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고 보니 학교 다닐 때 날 소재로 한 시를 본 것 같아요. 그때 날 Y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경숙은 시를 좋아합니까? 시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환상적인 여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환상적이라는 겁니까? 공상을 잘하고 황당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임수명 씨하고 노태성 씨는 어떤 사이입니까? 직장 동료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같고 입사 동기니까 친한 사이죠, 뭐. 이정희 양과는 어떻습니까? 저하고 말입니까? 역시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노태성과 이정희의 사이는 애인 관계입니까? 애인은 무슨... 임수명의 어조가 갑자기 커졌다. 전번 주말의 등산은 최경숙하고 나만이 애인 사이고 두 사람은 적당한 파트너였습니다. 그 등산 계획은 누가 먼저 말했죠? 저하고 경숙이가 상의해서 만든 스케줄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까? 그건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대답하기 곤란할 거야 없죠. 경숙이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말하자면 단 둘이 여행 다니신 일이 있었습니까? 많죠. 그런데 왜 그날 스케줄은 4명이 떠났습니까? 글쎄요.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노태성과 이정희를 불렀죠. 누구의 제안이었습니까? 임수명이 대답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았다. 소주잔을 비우더니 내 앞에 잔을 내려놓고 술을 부었다. 왜 이러십니까, 기자님? 절 신문하시는군요. 천만에. 이번 사건을 특종 기사로 다루고 싶어서입니다. 단 범인을 내 손으로 잡을 경우에 한해서요. 물론 나는 수사관이 아니니까 잡지는 못할 거고 만나 인터뷰를 할 경우죠. 기자님은 지금 제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뷰하시는 것 같군요. 하하하,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때요? 누구의 제안으로 노태성과 이정희를 동행하게 됐습니까? 최경숙이 죽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대답해도 알 길은 없습니다만 형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솔직히 대답해 주시고 범인이라면
유리한 대답을 하십시오. 두 손 들었습니다.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군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제가 범인이 되겠군요. 나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건 그의 웃음 때문이었다. 결혼할 대상이었던 애인이 죽은 지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그녀의 시체가 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된 채 장사 지내지지도 않았는데 그의 태도는 침착했다. 이를테면 그에게서 슬픈 기색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물론 그가 범인으로서 완전 범죄를 했다면 거짓 슬픈 기색을 할 것이기도 하지만 범인이든 아니든 애인을 잃은 청년의 심경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가 그의 웃음소리에 섬뜩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며칠 전 그 벼랑 위에 현장에서 보았던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였다. 그때 이정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자 그는 가까이 다가서서 손을 잡으며 진정해, 진정해 정희라고 달랬던 것이다. 애인이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던 임수명의 행동이 지금의 웃음소리와 매치되면서 나에게 미묘한 뉘앙스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태성과 이정희는 내가 함께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경숙이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좋다고 하더군요. 노태성과 이정희에게는 이명이 말했습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좋다고 하더군요. 임수명에게선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듯했다. 그는 한편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자신만만한 태도라는 건 자신한테 죄가 없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행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애인의 죽음에 무감각하듯이 범죄에 대한 양심이 마비되어 떳떳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노태성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했다. 그는 몸집이 뚱뚱한 만큼 식도락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뷔페로 초대했다. 그는 역시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었고 내 질문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고 대답했다. 최경숙하고 임수명 사이가 애인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요. 최근에 와서 트러블이 잦았던 걸로 알아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가을에 올리기로 했던 결혼 약속을 임수명이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생긴 불화 같았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면서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내년 봄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으로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까? 남의 일을 제가 어떻게 확실히 알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요. 그리고 최경숙은 자기 말을 남한테 통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 알 수야 없죠. 그날 밤 최경숙이 불안해하지 않던가요? 뭔가에 쫓긴다든지 하는. 나는 문득 그녀가 쓴 시가 생각나서 물었다. 어쩌면 죽음을 알고 있었으며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뭔가에 쫓겼다고요? 글쎄요. 쫓기는 게 어떤 건지 좀 시무룩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그 여자의 성격이려니 했죠. 어떻게 시무룩했습니까? 말이 없는 편이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겨 있다든지 그건 그 여자의 평소 모습이기도 해요. 자주 손수건을 꺼내서 눈을 닦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차가운 기운하고 모닥불 뜨거운 열기가 겹치면은 눈에 눈물이 흐른다고 하더군요. 울었습니까? 운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을 닦아냈다 이거죠. 울지는 않았는데 눈물을 닦아냈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때 최경숙과 임수명의 사이는 어때 보였습니까? 둘 다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다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잘 때 누가 먼저 잠드셨습니까? 제가 먼저 잤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죠? 시계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자정 무렵인 것 같았어요. 옆 텐트에서 이정희 씨가 어머 눈이 와요 언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봐서요. 자정 무렵 눈이 왔다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등반 구조대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잠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잠자는 동안 옆에 있던 임수명이 대소변 보러 나가는 걸 느낀 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밖에서 다투는 소리나 무슨 소음을 들은 기억은요? 없었습니다. 등산 장비는 보통 남자들이 휴대하지 여자들이 가지고 있질 않는 편인데 왜 그 로프가 여자들 텐트에 있었죠? 그건 모르겠어요. 눈사람은 누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최경숙이요. 최경숙 씨가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누가 빨리 만드나 하는 내기?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죠? 임수명이었습니다. 최경숙은요? 제일 늦었습니다. 왜 제일 늦었을까요? 그게 제일 크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변명하면서 웃었거든요. 없어진 눈사람이 최경숙이 만든 거였습니까? 없어진 게 있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눈사람이 무슨 단서가 됩니까? 노태성은 왜 엉뚱한 질문만 하느냐는 표정이었다. 범인은요, 4개의 눈사람 중 하나를 치웠습니다. 대체 왜 치웠을까요?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전 거기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범인이 치우다뇨? 왜요? 벼랑 아래에서 야영하며 밤새워 고스톱을 친 등산객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정에 눈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밤 2시에 그쳤습니다. 눈은 수북하게 쌓였고요. 새벽에 봤을 때 눈사람 3개는 눈이 덮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이 덮이지 않은 채로 사람이 뭉개거나 벼랑으로 끌고 간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최경숙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최경숙은 2시 20분에서 2시 40분 사이에 주사바늘로 극약이 투여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녀를 10여 분쯤 지난 후에 목을 매달아 벼랑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거는요.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 물론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의 짓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도대체 왜 10분까지 기다렸다가 목을 매 던졌을까 하는 겁니다. 부검에 의하면은 시체가 굳어진 후에 목에 줄을 매어 매달았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그게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어진 눈사람의 의미가 뭔지 하는 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독약을 넣은 주사기야 눈 덮인 골짜기에 던지면은 파묻혀서 찾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없어진 눈사람이 범행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무 관계도 없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치기는 했지만 시체 얘기는 별로 입맛 당기지 않았다. 노태성과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휴게실에 마주 앉았다. 이정희와 임수명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이가 어떠냐고 묻는 기준은
어디에 있죠? 뭐 그냥 친밀한 정도 말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는 아닙니다. 서로 정중한 사이죠. 정중한 사이라면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유, 서로 말을 놓다뇨. 서로 존대었습니다. 임수명이 이정희에게도 그렇게 존대어를 씁니까? 물론이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정해, 진정해 정희라고 속삭이던 그때 임수명의 태도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임수명과 이정희 두 사람의 짓이란 말인가? 노태성은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 불렀는지도 모른다. 나는 약간 흥분되는 기분으로 이정희를 찾아갔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았다. 그녀는 다른 두 남자보다 더 나를 경계하는 듯했다. 경찰 조서를 몇 번 받아봤기 때문에 내 질문에 체계적인 답변을 했다. 그래요. 형사도 그 점을 여러 번 묻더군요. 눈이 그친 2시에서 2시 20분 사이에 잠든 경숙 언니를 불러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깊이 잠들었냐고요? 아니면 경숙 언니가 혼자 나갔다고 해도 옆에서 함께 자다가 부시럭거리며 일어나면 잠을 깰 텐데 전혀 느끼지 못한 게 이상하다는 눈초리더라고요. 거기에 설명할 재간은 없어요. 어쨌든 난 자고 있었으니까요. 등산 가자는 제의를 최경숙이 하면서 파트너로 노태성 씨를 지명했습니까? 등산 가자는 제의는 임수명이 했다고 들었지만 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경숙이 제의한 것처럼 물었다. 파트너 노태성 씨 얘기를 하길래 좀 뭐했지만 뭐 애인 없는 입장에서 가리겠어요? 좋다고 했죠 뭐. 최경숙이가 말했습니까? 뭘요? 등산 가자는 제의는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임수명입니까? 최경숙입니까? 갑자기 이정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를 생각하며 나는 다시 물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임수명 씨하고 이정희 씨 사이가 친밀하다면서요? 친밀? 친밀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그런 신뢰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한텐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어조며 그녀의 태도를 보아 임수명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등산 가자고 누가 제일 먼저 제의를 했죠? 그걸 왜 알려고 하시죠? 경숙 언니가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게도 임수명은 자신이 이정희 씨에게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입니까? 뭐 사소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사소한 일은 아니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숨긴단 말인가. 내 반문에 여자는 당혹해했다. 그녀는 쭈뼛쭈뼛 하더니 억양을 높이며 말했다. 경숙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제가 좀 당황했었나 봐요. 구체적 얘기는 경숙 언니하고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낸 거는 임수명 씨 같네요. 예. 그래서 임수명 씨가 자기가 먼저 말했다고 했는지도 몰라요. 사소한 일이지만 뭐. 여자는 임수명을 싸고 도는 듯했다. 실수한 건 자신이고 임수명의 말이 맞을 거라는 주장이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이 이정희가 임수명과 한패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느낌만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정희와 임수명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사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두터운 관계에 있었다. 친밀이라는 낱말을 곧잘 썼지만 그들의 사이가 바로 그러했다. 가을에 예정됐던 최경숙과의 결혼식이 깨진 원인은
모두 이정희에게 있었다. 임수명은 옛 애인 최정숙의 곁을 떠나 새로운 여인 이정희와 뜨거워졌던 것이다. 그들의 사이에 최경숙은 방해물이었을 것이다.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을 경우에 말이다. 임수명이나 이정희에게는 살인 동기가 성립되었다. 임수명에게 동기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무렵 수사본부의 담당 반장이었던 나영식 경감이 나를 불렀다. 나 경감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범인을 체포하면 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기로 했었다. 나 경감 전화를 받으며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철렁하는 기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쟁에서 졌다는 느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역시 예측한 대로 범인을 체포했다고 했다. 범인은 임수명이고 그의 새로운 애인 이정희가 협조를 해서 공범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기 위해 이정희마저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희를 연행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문득 그때 그 현장에서 죽어 꽁꽁 얼은 최경숙의 시체를 보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던 이정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눈물이 거짓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정희는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정식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보도 통제 중이요. 하지만 내일 아침 터뜨릴 계획이니까 당신 신문 조간에 쓰시오. 그럼 제일 먼저 기사가 나가서 내일 조간만은 2배로 찍어놔야 할 거요. 그럼 당신 신문사 사장이 당신 좋아하게 될 거야. 코미디 그만하고 털어놔 보쇼. 증거가 있어서 체포했을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증거 없이도 경찰은 체포를 잘하지만. 그러지 말고 들어보세요. 최경숙 일기장에서 임수명의 지문을 찾아냈소. 일기를 본 적이 없다는 임수명의 지문을 말이오. 일기장 20여 페이지를 찢은 것은 임수명의 짓이오. 약 한 달 전에 최경숙은 임수명하고 이정희 사이를 알게 됐던 거요. 그 무렵 일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겠지. 그래서 그 페이지들을 찢을 필요를 느꼈던 거고, 그런데 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기장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그 내용이 모두 절망적이고 죽음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 있었거든. 일부러 놔둔 거지.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말이오. 그리고 일기장 여러 곳에 Y라는 글씨 다 잉크로 지웠는데 감정 결과 임수명이 휴대하고 있는 만년필의 잉크와 똑같다는 게 밝혀졌소. 임수명이 Y라면은 자신이 연상될까 염려해서 만년필을 꺼내 그걸 다 지운 거지.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수사가 그 정도는 밝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가 되는 건 최경숙을 음독한 화학물질이 그의 손수건에 묻어 있었소. 왜 손수건에 묻었는지, 일기장에서 Y라는 글자를 왜 지웠는지 자백을 받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임수명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곤란한데. 보도 통제하라고 상부에서 그러는 마당에 그건 좀 힘들죠. 아이, 예은병. 건수를 주려면 좀 화끈하게 주시오. 3분만 만나죠. 이거 참. 그래요. 3분 이상은 곤란합니다. 얼굴만 보고 가겠소. 만났다는 말 기사로는 쓰지 마시오. 나영식 경감이 약간 꺼림칙해하는 걸 억지로 졸라 임수명을 만났다. 임수명은 초췌한 모습으로 특별 감방에 보호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임수명은 무척 반기는 표정이었다. 날 보고 반긴다? 웬일일까? 언제 여기 들어왔죠? 나는 대뜸 물었다. 그는 입안이 깔깔한지 혀로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며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날 된 것 같아요. 밤과 낮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기자 선생님, 난 안 죽였어요. 자백하라는데 무슨 자백을 해요. 내가 경숙이를 배신하고 정희하고 놀아난 건 사실이지만 안 죽였어요. 억울해요. 증거물이 있는데도 부인합니까? 일기장 지문하고 잉크 자국, 극약이 묻은 손수건,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몰라요. 임수명이 내 소매를 잡으며 매달렸다. 옆에 서 있던 경관이 그의 두 손을 떼어냈다. 나경감이 말했다. 이제 봤으니 나갑시다. 사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기자 만나게 했다는 사실 알면은요, 난 범인 잡은 공로 다 나무아미 탑을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임수명이 소리쳤다. 선생님, 놔두고 가시지 말아요. 나 안 죽였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철문이 철커덩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사내는 계속 소리쳤다. 나는 안 죽였어요. 사람 살려. 나 살려줘. 사람 살려. 밖으로 나온 내 기분은 심히 우울했다. 초췌해진 임수명이 호소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살인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과연 살인자의 태도인가? 살인자의 목소리일까? 경찰서를 나오며 나는 줄곧 임수명의 사람 살리라는 비명과 이정희의 눈물을 생각했다.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되었다. 나는 다시 최경숙이 일기장에 쓴 죽음의 시를 떠올렸다. 준봉에 밤이 내리고 어둠이 죽음처럼 다가오면 영원한 잠에 빠지리. 찬 이슬이 너를 덮어주고 차가운 밤바람이 자장가 되면 숲은 잠든 널 볼 것이다. 밤의 요정들이 수군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기웃거리고 죽음처럼 다가온 어둠이 떠나도 숲은 너를 깨우지 않을 것이다. 그 시를 되새겨 보다가 나는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그렇다. 그렇게 우연일 수는 없다. 그 시는 그녀의 죽음 자체를 예언하면서 그 배경마저 동일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의 각본이었다.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 눈사람의 문제는 음독하며 몸이 굳어진 10분 후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벼랑 난간에 올려놓고 가슴에 받쳤던 받침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녀의 가슴 부위 옷이 젖어 얼어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10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음독과 동시에 목을 매면 정말 자살로 판정날 것이 염려되어 그런 눈사람 설치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살해한 것이다. 애인 임수명에게 무서운 보복을 계획했던 것이다. 일기장의 트릭마저 그녀의 짓이 틀림없다. Y라는 글씨를 임수명의 만년필로 지운 것이라든지 20여 페이지를 모닥불에 태워 없앤 것도 그녀의 짓일 것이다. 임수명의 손수건에 사용하는 극약을 묻혀 완전한 증거를 남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죽기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시로 남겼던 것이다. 네, 정현웅 작가의 죽음의 시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지난 1984년판 소개해 드릴 때
연대보증이라는 작품, 바로 이 정현웅 작가가 쓴 글이었어요. 저는 그 소제목을 악마를 숨긴 자, 억울한 누명, 연대보증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의외로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던 작품. 근데 저는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해해서 원수를 갚는 컨셉이 추리소설들에 왕왕 있네요. 안자비가 소개해드린 작품 중에서도 이게 벌써 최소한 3번째가 아닌가 싶네요. 어떤 수도사 준비하던 젊은이가 여동생의 원수를 갚느라고 본인이 살해당한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할머니 얘기 기억나시죠? 골동품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작품.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주시고 또 저기 주변에 공유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웬만하면 꼭 구독해서 들어주시고 그러면 안자비 채널이 더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면은 제작 환경도 좋아지고 저도 더 신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